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교육이 있나 보니까 없어. 선생님은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어떤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왜 그러냐면,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저는 감정평가사 일을 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리랩스 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우 평가사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4,000명 딸이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제 유튜브 채널에 좀 올리려고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기초교육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고, 이런 게 부동산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기초교육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주택 매입 방법,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잘 해주시면, 지금 문화상품권 앞반에 이제 4장 제가 하고, 이반에도 지금 문화상품권 4장인데 아마 10,000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집중을 잘 하시면 나중에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시면은 제가 드릴 것 같고, 저도 이제 아빠로서 이제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딸내미인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러분들 우리 아들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다 잘생기고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사 나는 받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감정평가사 한번 들어봤다. 들어봤어? 네.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들어봤어? 땅 그 값을 약간 매기고 측정하고. 또 주변에 누가 있어? 아니면 어떻게 알았어? 그냥 뭔가 한번 좀 유튜브인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 또 들어본 사람? 너는 뭐 어떻게 들어봤어? 진품명품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맨날 그 진품명품이 사실 이 감정평가사하고 가장 헷갈리는 거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해줄게. 자, 이 감정평가는 감정과 평가가 합쳐진 말이야. 그 감정이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한, 바로 저 친구가 얘기했던 진품명품에 나온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감정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왜 평가는 아니야? 그 사람이 물론 가격도 매기지만 우리나라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에 누구든지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저 사람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했던 거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아까 저 친구가 했던 진품명품에 하는 거는 감정이고 감정평가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감정 업무는 법률 재판에 그 판사님들한테 의견을 드리는 거야. 판사님도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들이 했던 감정평가 내용을 가지고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는 자료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아까 저 친구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진품명품이 나온 거는 감정이지만 감정평가는 아니다. 그러면은 쌤, 감정하고 감정평가가 뭐가 다른데요? 평가는 물건값을 헤아려 매기는 거고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정하는 건데, 여러분들 평가라는 말은 아주 많이 써. 뭐 예를 들면은 시험도 각자의 어떤 학업의 어떤 능력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시험이듯이, 이 평가라는 말은 결국 어떤 거에 가치를 매긴다는 거거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주로 부동산, 무형자산, 뭐 나무 이런 것들 모든, 주로 부동산을 하지만 우리 있는 경제재 모든 거를 감정에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직업을 말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가격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사 외에는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 감정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평가라도 쓰지만 네, 코인은 감정이에요. 코인을 감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코인을 감정할 필요는 없고, 코인은 사실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결정이 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코인은 물론 그 코인이 지금 이게 적정한 가격일까요? 할 수 있는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감정 평가하는 일은 거의 없어. 갑자기 왜 주택이 나와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고등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거든. 근데 그 강의할 때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교육이 있나 보니까 없어.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간도 부동산이고,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집도 부동산이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교육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크게는 없어.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어떤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택은 필수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제라는 얘기를 하거든. 자, 필수제.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지. 의는 옷, 식은 먹는 거, 주는 사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 의식주 중에 당연하게 부동산,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한 필수제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경제제이기도 해. 경제제가 뭐지? 집값이 오르면은 내 재산도 오른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은 내 재산도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제 여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 재산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말들 하잖아. 내 집 마련을 이루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이 열심히 하고 했던 거,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얘기하냐면,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집을 해결하고 동시에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샀어. 근데 이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예를 들면 한 5억이 올랐네? 그런데 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한 채가 가지고 있으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그래서 나중에 그 5억 번 거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안 받아. 여러분들은 지금 세금에 대한 관념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을 하면은 그 세금이 어마무시해. 원래 예를 들면 내가 5억을 벌었다면 원래 양도소득세를 해서 세금을 보통 50%, 막 30%, 많게는 70%까지 때려. 내가 5억을 벌었는데 70% 세금 나고 나면은 뭐 2억밖에 안 남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주택만큼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어떤 돈 벌 기회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정 요건이 되면은 세금을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집 마련해. 그래서 막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막 미친 듯이 올랐다. 지금 막 깡통주택이 문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다 이 내 집 마련과 관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커서 결국은 여러분들 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 결혼도 해야 되고. 물론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문화도 있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살 집을 언젠가는, 그게 월세든 전세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속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주택을 공부하기 전에는 우선 땅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뭐 주택을 하다 왜 갑자기 땅을 얘기해요? 주택은 결국 땅 위에 짓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린 지금 보면 이거 어딘지 아는 사람 있어? 그렇지. 여기 가까이 있지? 여기 가까이에 지금 그렇지. 국가 주차하는 거기에 이게 허벌판이야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허허벌판 같지만 여기에 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 이 그림은 못 봤을 거야. 그 넓은 땅에 여기에는 호텔이 들어설 자리고요.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고 여기에는 상업지역을 그러니까 상가 우리 뭐 말하는 그런 걸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땅만 봐서는 안 보이고 이런 용도 지역을 알아줘야 아 이거는 비싼 땅,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거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거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야.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땅은 이 네 용도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야 우리가 한정된 우리나라 땅은 한정이 돼 있잖아. 그런데 이걸 아무 땅에 막 쓰면은 이게 자원을 낭비를 하니까 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전국 땅에다가 다 정해놨어. 그래서 그 중에 도시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당연히 도시니까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구분을 해놨어. 당연히 주거 지역은 여기처럼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그러니까 집을 위주로 짓는 공간. 공업 지역은 우리 여기 마산의 봉황공단부터 시작해서 창원에 공단 많잖아. 그게 다 공업이고 상업 지역은 뭐 합성동, 상남동 이런 데는 주택이 별로 없는 대신에 상가들이 음식점 이런 거 많지 옷가게.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우리 앞에 여기 구산이나 진동 가게 되면은 왜 집이 별로 없고 했던 데는 다 녹지 지역 이런 걸로 보면 돼.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나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땅을 이렇게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내보내고 거기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원래 있던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돼. 그게 바로 토지 보상이라고 하는데 도시를 짓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을 해주고 국가 또는 기업이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평가사들이야. 그걸 바로 보상평가 업무라고 하는데 이제 뉴스에 보면은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속도 높인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이 토지 보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평가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토지 보상금 올해 전국수 32조 원이 풀린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 35조 원을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국의 감정평가사들이 보상금을 체크해보니까 32조 원들이 그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은 보상평가 업무를 해. 어떤 땅 개발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그 땅 위에 올라가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주택이 유형이냐면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주택도 여러분들 단순히 머릿속에는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분할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알면 나중에 내가 나는 어떤 내 경제 여건에 맞게 나는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아까 주택에는 크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단독주택도 세분화하게 나눠져. 자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공간은 사실은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라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하고 단독주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면 일단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아는 토지 건물이 있는 그 주택이야.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혼자 뭐 주인은 1층에 살고 2층에는 뭐 세입자 넣어서 살게 하고 1, 2층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어쨌거나 요 주거 형태를 단독주택이라고. 다가구 주택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위 아는 원룸주택. 원룸 알아? 알지? 원룸인데 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원룸주택인데 원룸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야. 한 명이 뭐 이 4층에 살기도 하고 뭐 1층에 살기도 하고 뭐 안 살기도 하는데 한 명이
이 뭐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이런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 초년생들이 이런 데는 많이 살지. 선생님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데 이제 살았지. 월세 뭐 그 당시에 35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한 5, 60만 원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원룸 주택은 단독 주택의 유형에 속하지만 이제 소유자가 한 명이고 요 세분화된 거를 임대를 해주는 형식의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 아까 근데 다중주택이 하나 있었어. 다중주택은 뭐냐면 이게 일반 이제 이런 데는 잘 없어. 근데 상업 지역에 보면은 고시텔, 고시원 이런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여기에 마찬가지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원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원룸에는 주방에서 음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중주택은 고시원이기 때문에 공동 주방밖에 없어. 여기서 이제 음식을 해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여기에는 반드시 몇 대 이상의 주차장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시원 다중주택 건물은 주차장을 많이 안 넣어도 돼. 한두 대밖에 안 넣어야 돼서 이 건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더 좋을 수가 있지.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밥도 여기서 못 해 먹고 해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고시원으로 불려지는 다중주택들이 일반적으로 있더라. 이런 건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잖아?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앞에 내가 거기 난 공부 잘해서 서울을 가면은 이런 형태의 원룸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에서 살 수도 있을 거야. 자, 어쨌거나 그렇고. 자, 공동주택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제일 흔한 게 아파트인데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동주택은 이 건물 안에 다 소유자가 다 한 명씩 다 있어.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까 말했듯이 소유자가 한 명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일단 아파트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파트에 지금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뭐냐면 요 옆에 성진 맨션인가 여기 밑에 있을 건데 어쨌거나 무슨 맨션 연립주택 여기 있는 거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모르겠다. 진달래일 수도 있겠다. 진달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 소유자가 다 틀린데 이런 옛날 아파트들이 예전에 우리 70년, 80년대 우리가 주택 붐이 이러고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애도 잘 안 낳고 해서 인구가 하지만은 7, 80년대는 인구가 확 늘을 때는 이런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지었어. 근데 지금은 이런 아파트들이 잘 이제 많이 없지. 옛날 아파트밖에 없고. 그런데 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비슷하긴 한데 이 연립주택은 상대적으로 5층 이하 5층 이하의 그 면적도 아파트보다 작은 것들을 이 연립주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게 원룸하고 비슷하긴 한데 보통 빌라라고 돼 있어. 원룸이라고 되지 않고 무슨 빌라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룸하고 비슷하지만 원룸은 주인이 한 명이지만 이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다 틀려. 그지? 그래서 요런 빌라 건물도 공동주택에 들어간다. 자, 선생님 왜 지금 이 주택의 유형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나 아까 얘기했듯이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나중에 이 주택 반드시 사람은 주택에 살아야 되잖아. 어쨌거나 그 주택의 유형에 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니까 아파트 사는 방법을 이 총 4가지로 나누고 이 4가지 속에 감정평가사들이 다 들어가. 그러면은 어떤 이 4가지 카테고리에 아파트 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여기에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제일 처음에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당연하게 새 거를 사는 방법이 있겠지. 새 거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분양이라고 그래. 그 분양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을 분양가라고 하는데 이 분양가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 택지비는 뭐냐면은 토지 가격이야. 그 다음에 건축비는 건물의 가격이고,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런데 당연하게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합한 게 이 분양가,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이 택지비를 바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줘. 그러면 건설회사는 저 택지비에 자기
건축비를 놓고 그다음에 얼마 정도 이윤을 보태가지고 분양가를 정해. 그때 감정평가사들이 이 택지비를 해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고로 구매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신축 아파트들은 뭐 매년 몇 개 안 나오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면은 중고지만 뭐 중고도 여러 가지 중고가 있겠지.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중고가 있을 수 있고 옛날 오래된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중고 아파트를 구축이라 그러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부동산에 가서 저는 얼마짜리 집에 몇 평에 뭐 방은 몇 개 있으면 좋겠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님들이 이제 아파트를 소개해줘서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그냥 다 사면 좋겠지만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대출을 해야지. 그러면은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때 뭘 보고 대출을 해주냐 하면 그 신용도지. 아, 너네들 진짜 똑똑하다. 그래. 신용도를 보고 해주는데 그 신용도도 못 믿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래서 자, 주택담보대출 혹시 내가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 주택담보대출 있을까? 너 한번 설명해 볼래? 자기 집 담보로 가지고 대출쟁이. 그치, 담보가 뭐야 근데?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를 못 갚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야기하지. 못 갚으면 집을 주겠다고 한 거. 그래 맞아. 일로 와. 우와. 맞아. 선생님 근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 모를 것 같은데 너네들은 그래도 2학년이니까 안다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랬는데 너무 우리 아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은행에 내가 담보를 내 아파트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거지. 그때 감정평가사들이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감정을 해줘. 자 예를 들어 볼게. 감정평가사가 아파트 가격이 이 아파트는 10억 정도 됩니다 하면은 은행에서 그래 1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6억 대출해 줄게요 하고 내가 6억을 빌렸어. 6억을 빌려가지고 하다가 못 갚겠습니다 하면 이제 은행에서 그거를 경매로 해서 이제 그 6억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 경매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이 중고 아파트 아까 신축일 때는 택지비 하는데 평가사가 들어가고 중고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주택을 평가를 해.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가까워ಬೇಕು 주택담보대출 막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매인데, 자, 경매 여기 선생님이 되어 있지만 나는 경매 끼깔나게 설명할 수 있다. 있어? 부동산 경매 친구들한테 알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해본다. 일단 앞친구가 먼저 손 드는 거 맞지? 앞친구 먼저 이야기해봐. 그 어떤 물건을 내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 물건 가격을 너네가 제시를 해가지고 그 최고가가 나왔을 때 그 돈을 제시한 사람한테 이 물건을 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와. 너 경매도 알고 우리의 중학교 친구들은 너무 다 스마트한 것 같아. 너 경매를 어떻게 알았냐 근데? 나는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경매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했냐? 아니요. 야, 너 부동산 꿈나무들인데 맞아. 저 친구가 제대로 얘기했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경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돈을 뭐 못 받았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힘을 빌려 돈을 돌려받는 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서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경매 과정에서 바로 경매할 때 무작정 할 건 아닌 거 아니야. 자, 이 아파트 10억입니다. 자, 입찰하세요 하면은 나는 8억. 저는 12억 하는 사람한테 이제 12억. 자, 낙찰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시작가
10억이라고 하는 이 시작가를 바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결정을 해줘. 이해되지? 그래서 경매 시작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평가사다. 선생님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이 업무야. 자, 그래서 자, 깡통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자, 깡통주택 내가 사람 친구들한테 내가 어디 들어봤는데 깡통주택 설명할 수 있다. 가격에 거품이 낀 주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저요. 일단 기다려. 너는 옵션이 하나도 없는 주택. 에이, 그것도 깡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깡통주택 가격과는 대답과는 틀려. 지인 친구. 아, 그것도 아닌데? 저 친구. 야, 깡통주택. 자, 그러면 일단은 둘이 했으니까 둘이 답은 아니지만 둘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서 결정할까? 자,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바로 깡통주택 문제야.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는데 옵션이 하나도 없는 주택을 깡통주택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제일 문제가 돼 있는 깡통주택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전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전세는 10억 주고는 안 들어가지. 보통 한 6억 주고 들어간다고 해. 내가 6억에 전세를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지금 아파트 아까 거품이 끼어가지고 그 거품이 계속 사라져가지고 한 3억밖에 안 해. 근데 나는 6억에 들어갔잖아, 전세를. 6억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나가려고 그래.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주는 거야.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집주인은 내가 어쨌거나 그 사람도 3억 주고는 사지 않고 예를 들면 10억 주고 내가 샀어. 근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어떡해. 그런데 또 전세에 있는 사람은 내 피 같은 돈으로 나는 2년 뒤에 살고 5억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 그래서 지금 경매로 막 계속 그 물건들이 쏟아질랑 말랑 그래 막 지금 그런 단계야. 그래서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냐. 부동산 교육이 조금만 어느 정도 되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등기부등본이라고 해서 이 등기부등본까지 제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좀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등기부등본도 보고 소유자도 보고 시세도 파악을 하고 이 경매도 보는 법을 알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 돈 피 같은 돈을 그 집주인도 자기가 돌려주기 싫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아파트가 꺼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지금 집은 좀 위험해.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전에 죽은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적은지 알고 있으면은 내 피 같은 돈 전세금 보증금을 떼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초, 중, 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그 우리 교과 과정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 하지만 부동산은 내가 어쨌거나 살아야 되는 공간인데 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내가 또 살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아까 쌤이 부동산은 무슨 죄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 일단 제가 빨랐어. 필수적 경제지. 예스! 감사합니다. 쌤이 써놨는데요. 써놔도 상관없어. 그래. 필수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어. 자,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 마지막 아파트의 수명이 다 하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야. 즉, 아파트가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데가 안 돼서 이제 헐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헐어야 되는 상황에도 주택 구입할 때 좋은 기회가 발생해. 왜? 여러분들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들어봤지? 네. 왜 그러냐 하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자, 우리 주택 재개발 재건축할 텐데, 자, 조합을 만들 겁니다. 조합을 만들 건데, 이 조합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싸게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싸게 분양받아서 지금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창원에서 제일 비싸게 아파트 되는 데가 용지 아이파크, 포스코 더샵, 창원에. 그런 데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했던 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싸게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가격이 훅 뛰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래서 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파트가 없어지는 방법이었는데 이때도 기회가 생겨.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지.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의 대부분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야.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면 똑같은 도로야. 왜 똑같은 도로? 이 건물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지. 이게 옛날 사진이야. 옛날에는 저렇게 골목길에 옛날 노후화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가 됐어. 여기가 어디냐? 석전 메트로시티야. 자, 자, 요즘 이게 석전 메트로시티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더라도 다 단독주택, 옛날 지붕만 봐도 옛날 주택 보이지? 이렇게 낡은 지역을 다 허려가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보상금을 주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책정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이 집 사람은 5억 줘야 되고요. 이 집 사람은 4억 줘야 되고요. 이 사람은 10억 줘야 돼요. 하고 결정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평가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택을 헐고 이렇게 아파트를 올린다. 그래서 재개발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은 뭐냐면 노후화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올리는 건데 지금도 똑같아. 이게 똑같은 도로야.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 건물이 요 파란색 건물이거든. 똑같은 도로인데 이 옛날 아파트를 헐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어. 네, 원령 SK 오션뷰 있지.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이 아파트가 원래는 이렇게 낡은 아파트였어. 이거를 헐고 이거를 이렇게 올린 거야. 이게 바로 재건축 아파트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아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거를 헐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 다 보상금 줘야 되겠지. 이때 보상금 평가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고 이걸 헐고 이거 할 때 아까 신축 아파트는 선생님이 택지비하고 건축비인데 이 분양가를 결정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평가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4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이 4가지에 모두 감정평가사가 끼어 있어. 자, 분양할 때는 아까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중고는 대출을 위해서 주택 가격 결정하고, 경매는 경매 시작 가격을 결정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및 새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평가사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전국에 여러분들 아까 잘 못 들어봤잖아. 왜 못 들어봤냐? 많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없어. 많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희소하다는 얘기야. 일도 많지. 우리가 뭐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모든 대한민국 자체가 일이 점점 줄어들긴 한데, 우리가 전문 자격사라고 하면은 뭐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뭐 법무사, 뭐 노무사, 많은 사자 직업들이 있어. 그 중에 감정평가사도 그런데 일단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쨌거나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부동산을 살고 부동산을 알면은 뭐 어쨌거나 부동산 사기 당할 일은 없잖아. 선생님도 아직 부동산 사기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전문 그런 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좋아. 그 다음에 이게 사무실에만 있는 직업이 아니야. 이 부동산을 평가하려면은 현장을 가야 되겠지. 부동산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뭐 운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출장도 많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만 하는 직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도 괜찮게 벌어.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사라는 직업, 선생님이 요까지 설명하고, 2분 남았어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저요. 연봉 얼마예요?
연봉, 와, 너네들 참 현실적이다. 그 중요한 이야기야. 앞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뭐 경력에 따라서 사실 틀려. 경력과 능력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대부분 한 뭐, 에버리지, 한 세후 1억 정도는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세후 1억, 물론 에버리지니까 그보다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좋은 게 뭐야?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면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런 직업도 있다. 해서 그렇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너무 초롱초롱하게, 물론 저기 자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수업 잘 들어서 고맙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게. 어쨌거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